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정보 요구에 민감 정보를 뺀 최소한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미국이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정부는 미국과 고위급 협의에 나섰습니다. 채권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여파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이른바 고위험 다중채무자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걱정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년째 표류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습니다. 대규모 환부를 초래한 머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해기관들의 갈등이 여전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코로나19 호황을 타고 국내 골프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올해만 60여 개의 골프웨어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반짝 전성기를 누리고 거품이 빠진 아웃도어 브랜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상품권을 파는 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올 여름 소비자들을 공분케 했던 이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빅테크의 금융 서비스를 심의할 때 기존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문성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4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작년 11월 당시 국회 정무위원장이었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내놓은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절차가 복잡한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택한 셈입니다. 정급법 개정안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지급지시 전달업 도입, 간편결제의 후불결제 허용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불러왔던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이른바 네이버 특혜법이라며 반발하는 기존 금융사들을 달래기 위한 안도 담겼습니다. 빅테크가 계좌 개설 등 기존 은행과 비슷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종합지급결제사업제도 시행 때 디지털금융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겁니다. 디지털금융협의회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사, 빅테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 정금법 개정안이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 전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금법을 다룰지에 대해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융결제원 통제권과 관련해 금융위와 한국은행 갈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요구한 내부 정보의 제출 기한이 오늘 2시까지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미국 정부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현지 시간 8일 자정, 우리나라 시간으로 9일 오후 2시까지였던 반도체 자료 제출 기한. 제출 시일 마지막 날까지 자료 공개 범위를 고심해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리 시간으로 9일 오전 민감한 내부 정보를 빼고 자료 제출을 마쳤습니다. TSMC와 마이크론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지난 주말 자료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업계에선 국내 반도체 기업의 주력이 메모리 쪽인 만큼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쟁점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급망 차질에 대한 책임을 우리 기업들에게 돌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가 미국 측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반도체 공급 부족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게다가 기업뿐 아니라 학교와 연구기관별 반도체 개발 상황도 제출된 만큼 산학연 협업에 대한 요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학이라든지 이런 연구소에서도 자기들이 어떤 부분을 개발하고 있는지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든지 내지는 어떤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은 추가로 다시 우리 기업들에게 요구할 가능성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추가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에 진출한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반도체 품귀 현상을 잠재울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요즘 자고 나면 높아지는 대출금리 탓에 금리 인상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글까지 올라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금리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금리가 물가 불안과 정부 확장 재정 정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요동치고 있어서입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의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2달간 고공행진을 이어간 국고채 금리.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과 미국 테이퍼링,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도, 물가 상승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국고채 값이 떨어졌다는 걸 말하는데, 즉 정부가 빚을 더 내려면 이자를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달 들어 금리 급등세를 막고자 정부가 4조 원을 투입하면서 국고채 금리는 2%대 아래로 떨어진 상황. 재정과 통화당국 조치에 채권 시장은 한숨 돌렸지만 아직 안심하긴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국제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같이 물가 불안 요인이 풀어지지 않는 한 국채 금리가 다시 발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떨어진다는 게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상당 부분 달려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3%인데 그보다 올라가다가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좀 내려가서 안정화될 수도 있고, 어느 수준에서 안정화되느냐 여기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하면서 확장 재정으로 인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국고채 흐름을 보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된 예상이 이제 될 때마다 올랐거든요. 앞으로 이제 국고채 금리가 얼마나 갈 거를 예상을 하려면 재난지원금이 앞으로 또 나올 것이냐, 이런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정부가 이번 긴급 바이백으로 연말 상환자금을 이미 끌어다 썼기에 금리가 또 뛸 경우 추가 대응 카드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도 불안 요인 중 하나입니다. 내년 1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채를 대량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커진다면 금리 상승세는 연말까지 위태로울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세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올겨울 이금융권에서까지 돈을 빌린 이 다중채무자들이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대출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나 높아진 상태입니까? 네, 시장금리 변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서 시장금리의 바로미터이자 대출금리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것이 이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인데요. 네. 지난 2월만 하더라도 이 국고채 금리는 연 1%대를 밑돌았지만 지난 8월 말에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2%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 국고채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대출금리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월 말과 비교해서 1%포인트나 뛰어서 5%를 넘어섰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가상금리를 붙이고 우대금리를 낮추고 있는 데다가 이달 말 한은이 추가금리 인상까지 현실화할 경우 시장금리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져 연내 대출금리 6%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요. 올해 초 한 은행에서 주담대로 2억 원을 대출했을 때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월 이자는 약 14만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계산됩니다.
연내 6%대 진입도 네. 가능하다 이런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제 다중채무자들이 특히 큰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이런 거죠? 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요. 예.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이제 3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수는 436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대출 채무자 수의 22%에 달하는데요. 예. 즉,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이들 중 5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중채무자의 수와 대출 금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급증세가 더욱 가팔라져서 지난해 말 대비 올 상반기 다중채무자 증가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폭의 2배에 달했습니다. 다중채무자 대출 금액도 최근 6개월 새에 29조 원이나 늘었는데요. 지난 한 해 31조 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해보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중채무자라는 게 그러니까 뭐 시중은행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이런 데서 여러 번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1금융권, 2금융권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은행에서 이제 다 받지 못하고 대출이 막히면은 2금융권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저축은행, 카드, 보험, 뭐 상호금융 이런 데서 받거나 아니면은 또 안 되면 이제 3금융권, 대법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거죠. 이제 다중채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다중채무자가 늘었다는 건 이제 영끌적 영향도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네. 이 부동산 투자 열풍 때문에 뭐 1금융권 대출을 한도까지 다 끌어다 쓰고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2금융권을 갔거나 아니면 아예 신용도가 낮아서 2금융권이 아니면 빌려주지 않는다는 건데, 네. 뭐 그건 나름대로 또 위험한 상황인 것 같고 말이죠. 네. 이 전자의 경우는 그래도 이제 소득 여건이 꽤 받쳐준다는 말이 될 수 있겠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은행 대출이 어려워서 2금융권 대출로 몰려간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이런 사람들이 다중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연소득으로 따져보면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다중채무자는 259만 명으로 전체 다중채무자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절반이 넘네요. 네네. 그리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를 중저신용자라고 하는데요. 예. 이들은 106만 명으로 전체의 24%였고요. 네. 다중채무자 중에서는 은행권 대출이 304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또 카드사나 캐피털에서 돈을 빌린 이들도 221만 명, 또 157만 명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3금융권인 대법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64만 명으로 그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는 좀 금리가 그래도 많이 네. 내려서 많이 몰려가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도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자 부담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이자가 늘어나게 될까요? 네, 한은이 최근 내놓은 금융안정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한은이 이달 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릴 경우에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5조 8천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예. 네, 대출자 1인당으로 살펴보면요. 연이자 부담은 금리 인상 전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1만 원에서 301만 원으로 30만 원이나 뛰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취약차주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데요. 이자 부담은 320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53만 원이나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취약차주일수록 금리 인상의 타격이 더 크게 받는다 이런 네. 거네요. 이 결국은 이제 또 뭐 못 갚겠다, 네.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지는 분들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정부가 이런 부분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보통 신용등급이 낮거나 아니면 소득이 적어서 일반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이들이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지 않도록 이제 햇살론, 디딤돌 대출 이런 네. 거 들어보셨죠? 예. 이게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런 거를 내놓긴 했지만 이제 이 서민금융 상품조차도 은행별로 월별이나 분기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DSR 규제 아시죠? 네. 우리 많이 다뤘던 여기 규제 대상에도 포함돼서 이용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서민금융 상품의 또 하나의 문제는 재원인데요. 재원을 정부가 이게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복권 기금이나 금융권에서 기부금 등으로 그때그때 활용 가능한 재원을 끌어다가 운영하고 있는 탓에 자금이 부족하게 돼서 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 햇살론 운영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그 한계 차주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취약 차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금융시장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시장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금융시장으로 끌어와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재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복지라든지 뭐 다른 부분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또 정부 재정으로 탕감을 해준다든지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것 나름대로 좀 논란이 있잖아요. 이 멀쩡하게 대출 잘 갚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말이죠. 네, 그게 이제 다중 채무자들은 저소득 저신용층이 많고 이금융 대출 비중도 높아서 이제 사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빚을 못 갚다 보면은 이제 금융 부실화 이런 문제로 또 이어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들을 대출 기한을 연장한다든지 이제 다른 대출로 갈아타게 한다든지 이런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기존의 빚을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당국이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도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채무 조정인데 채무 조정 중에서도 법원에 의한 개인 희생 이런 제도들을 지금보다 10배, 100배 늘려야 된다. 기존 빚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재기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금리 찔끔찔끔 조금씩 낮춰주고 기간 연장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또 최근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예. 고부채 국면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 경제 성장률 하락폭이 2배나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금리 상승기에 상환 능력이 낮은 다중채무자나 우리 경제의 부실화를 촉발할 수 있는 내관이 될 수 있을 만큼 서민금융 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정말 급전이 필요한데 이번만 잘 넘기면 살 수 있는 채무자하고 만성적인 채무자는 엄연히 다르죠. 이 소위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것도 좀 융통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620만 소상공인은 직접적인 경영 활동 이외에 우리의 그 일상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이제 지탱을 해주고 있고 우리 지역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유튜버보다 넓은 개념의 1인 창작자들을 흔히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최근 이 크리에이터들이 각광받으면서 이들을 육성하는 기관들도 대거 생겨났는데 디지털 신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가 하면 메타버스 기술로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에 바이올린 연주 영상을 올리는 1인 크리에이터 이사라 씨.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 8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19만 명이 이 씨의 연주 영상을 구독합니다. 중국에 나갔을 때는 제가 이제 외국인 입장이니까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플랫폼이 많다 보니까 원하시는 것도 다 다르고 거기에서 우연히 이제 제가 주목을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씨가 빠른 속도로 중국 플랫폼에 자리를 잡을 수 있던 비결은 국내 한 스타트업이 가진 데이터 분석 기술 덕분입니다. 유튜브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1인 크리에이터 생태계도 덩달아 성장하며 영향력을 확대해왔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등장하며 포화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도바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 국내 생태계를 벗어나 중국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채널 개설과 수익 정산 등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한편 이들의 콘텐츠가 눈에 띌 수 있도록 영상 데이터, 시청자 데이터를 조집해 이에 기반한 시청자 니즈도 분석합니다. 그 노출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콘텐츠가 더 많이 노출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크로스 보더형, 즉 글로벌에서 혹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콘텐츠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데이터들이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 형태의 썸네일이, 제목이, 혹은 어떤 시간에 저희가 업로드 되는 것이, 혹은 어떤 타겟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들이라는 걸 데이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메타버스 기술로 돌파구를 찾는 곳도 있습니다. 네이버 Z는 메타버스 플랫폼도 결국 크리에이터가 핵심이라고 보고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크리에이터 육성 펀드를 조성했고 트레저 헌터는 아예 메타버스 세계에서 활동하는 버추얼 크리에이터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한류 콘텐츠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등으로 파급력을 인정받은 상황. 기술력이 뒷받침되면서 1인 창작자들도 플랫폼을 넘나드는 강력한 콘텐츠 제작자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골프 인구가 크게 늘면서 사모펀드들이 유례없는 가격에 골프장을 대거 인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해외길이 열리면서 골프장 이용료는 물론 골프장 인수 가격 역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골프장 예약 사이트입니다. 주말 서울 근교의 골프장은 대부분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국내 골프 인구는 46만 명이나 늘었고 골프장 이용객 수도 올해 5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골프 산업 경기가 좋아지자 골프장 M&A 시장도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습니다. 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 거래액은 1조 3천억 원 규모로 4년 새 2배로 커졌고 같은 기간 홀당 매매 가격도 35억 원대에서 67억 원대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개별 기업보다 사모펀드들이 골프장을 대거 인수했는데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이천의 사우스 스프링스 CC의 경우 홀당 100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골프 산업 고점 논란이 일면서 골프장 M&A 시장은 다소 잠잠해진 상황. 지금은 좀 뜸해요. 팔 사람들은 거의 다 팔았어. 많이 판 사람들은 팔면 또 세금이 높잖아요. 양도세 내느니 1년에 수익 좀 잘 나는데 그냥 수익률로 가져가는 게 낫지 그래서 안 파는 경우도 있고. 요새 가격이 워낙 올라가서 운용사 입장에서나 LP 입장에서 수익 내거나 이러기가 또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PE 쪽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해외 골프가 가능해졌고 새로 개발 중인 골프장도 계속 늘어나는 만큼 가격 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해외여행도 자유로워지고 20, 30대를 중심으로 많이 빠지지 않겠나. 코로나가 완화되면은 골프장 수익률도 떨어지고 또 매매 가격도 떨어지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에 한 70여 개 골프장이 새로 생기는데 장기적으로는 수요를 좀 흡수할 수 있는. 특히 올해 대거 유입됐던 젊은 층들이 계속 골프를 즐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 데다 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으로 골프장을 매입한 사모펀드들은 수익률 악화가 우려됩니다. 보통 골프장을 인수한 사모펀드들이 인수를 할 때 인수금을 보통 다 떼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를 거라고 명확히 예견되는 가운데 비용 측면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게 돼서 아무래도 골프장 수익률이 저하될 수도 있는 우려가 보이는 거죠. 하지만 가격 거품이 일부 제거되면 이번에 유입된 골프 인구 덕에 골프장 이용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년간 골프장 매각을 추진했던 코오롱그룹의 경우 천안과 춘천 골프장의 수익성이 개선되자 매각 계획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또 수년째 한국 골프장에 관심을 가졌던 싱가포르 투자청은 최근 충북 보은의 한 골프장을 인수하기로 했고 지방의 골프장 매물에 대한 추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입지 조건 등을 감안해 보은 골프장의 홀당 가격은 55억 원으로 지난해 평균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골프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국민 스포츠로 이제 뒤바뀜 되면서 지금 TV나 이렇게 예능에서도 많이 지금 골프가 나오고 있고, 안 그래도 지금 골프장이 좀 비싸가지고 치기 되게 힘든 상황이니까 골프장 가격이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한 달에 한 번 가던 사람이 2번 가고 3번 갈 것이고. IB 업계 관계자는 높은 가격에 골프장을 매입한 사모펀드들은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골프장 부지를 이용한 부동산 개발도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어 골프장을 꼭 골프 산업으로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찾아온 골프 산업 고점 여부에 대해 찬반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골프 산업이 성장하면서 골프웨어 시장도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특히 앞서 보셨다시피 MZ세대가 골프장에 등장하면서 신생 브랜드들도 대거 쏟아졌는데 일각에선 반짝 특수를 누리다 금방 거품이 꺼졌던 아웃도어 시장의 전철을 밟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너무 가볍고 지금 이 상태로 진짜 골프를 나가면 너무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한데 이렇게 편안하니까. 최근 한 유통업체가 선보인 콘텐츠입니다. 프로골퍼 수준의 연예인이 직접 골프복을 입고 착용감을 전합니다. 골프에 열광하는 MZ세대를 잡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5조 1,250억 원이던 골프웨어 시장 규모는 올해 5조 6,850억 원으로 10%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전체 패션 시장 규모가 줄어든 현상과는 대비됩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GS샵 온라인몰의 골프 카테고리 매출도 전년 대비 11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은 시간 문제입니다. 올린이라고 해서 골프 인구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증가가 되고 있는 연령층을 보면 20, 30대가 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20, 30대가 상당히 좀 많이 어떤 쪽에 지출을 하느냐를 보면 결국에 의류 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프웨어가 잘 팔리니까 브랜드도 쏟아졌습니다. 현재 골프웨어 브랜드 수는 약 150개인데 이 중 50개가 올해 출시됐습니다. 올해 말과 내년 초에도 약 10개 브랜드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포츠화나 기능화 전문이 아닌 디자이너 슈즈 브랜드도 골프화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코오롱 FNC의 슈콘마 보니가 대표적입니다. 운동, 이런 생활, 이런 일상 부분에서 의류를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고 드러내려는 방식으로 좀 가지 않나 싶습니다. 또 기존에는 40, 50대 시니어층이 향유하는 그런 스포츠였다면은 최근에 20, 30대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다만 유행 주기가 짧은 패션업계 특성상 골프웨어가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고성장을 지속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여행길이 뚫리고 골프 수요가 여행 수요로 분산되면 골프웨어 시장도 덩달아 정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비싼 가격과 스타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브랜드를 우후죽순 출시했다 하향세를 탄 아웃도어 시장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와 계절적 비수기가 맞물리는 올 연말이 골프웨어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어떤 트렌드가 온다 그러면은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다라고 볼 것 같아요, 우리 업체들이. 성수기 때 팔리는 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좋지만은 그걸로 계속 힘을 끌고 가기에는 좀 약할 수는 있다라는. 결국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을 보유한 골프웨어 브랜드만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2010년) 이후에
명품 시장이 계속 성장하기는 했지만 시장에서 확장시켜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애슬레저 시장의 포텐셜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애슬레저 시장에서 사회와 까빠가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되도록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어제 저희가 크래프톤 얘기를 하면서 MSCI 편입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 이 MSCI 편입, 편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박 기자 오늘 크래프톤이 5거래일 만에 또 크게 반등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이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MSCI 리뷰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오는 12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MSCI 지수에 새로 편입되는 종목과 이 지수에서 빠지는 종목들이 이때 발표가 되고 실제로 지수 교체가 이루어지는 건 오는 30일부터입니다. 예, 일단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일단 크래프톤은 어제 얘기를 해주셨고 어떤 종목들이 또 편입이 될 걸로 예상됩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이 크래프톤과 LNF, FNF와 카카오게임즈, 일진 머티리얼즈 등 5종목을 유력한 편입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편입이 결정되면 MSCI 한국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자금을 운용하는 이 기관들이 오는 30일까지 편입 비중만큼 해당 종목을 매수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는 신한금융투자가 추정한 편입 종목별 자금 유입 규모입니다. 크래프톤에 거의 5천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되고 이어 LNF, FNF, 카카오게임즈와 일진 머티리얼즈 순으로 유입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크래프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기본 1,000억 원 이상은 넘어가고 있고 LNF에는 1,600억 원 이상이 좀 유입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자금 규모가 큰 상황이네요. 네, MSCI는 미국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 지수입니다. 세계적인 펀드들의 투자 기준이 되는 국제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 규모가 상당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MSCI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는데 이 MSCI 신흥국 지수의 명목 유효 추종 자금은 560조 원이고 이 중 한국 주식시장 비중이 13% 정도 됩니다. 따라서 약 73조 원 정도가 한국 지수를 추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규모가 큰 만큼 편입 예상이 되는 종목들은 또 기대를 크게 받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편출되는 종목들은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기업이 또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편출 예상 종목으로는 대우조선해양과 휠라홀딩스, 신세계, 시즌, 제일기획 등이 거론이 됩니다. 다만 지수에 편입되려면 최소 거래 기간, 또 시총, 또 유동 시총 등의 기준까지 충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기준선을 넘나드는 종목의 경우 편입, 편출을 장담하기 어려우니 이 앞서 말씀드린 종목은 참고하는 차원에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력하게 거론되는 종목들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미 시장에서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이제 투자 전략도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리뷰 발표 전 편입 유력 종목을 매수해라, 리뷰 발표 직후 매수해라 이렇게 의견이 전문가마다 조금씩 나뉘는데요. 지난해부터는 발표 이후보다 이전에 미리 사는 구간에서 수익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들 종목을 신규 매수하는 패시브 자금과 이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예상한 액티브 자금까지 함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보면 교체 종목 발표 한 달 전 구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초과 수익이 가장 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교체 종목 한 달 이전부터 시장 평균 대비 39%의 초과 수익을 기록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리뷰 발표일 매수 후 변경일 매도로 종목 예상 오류 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변경일에 매도하는 이유는 패시브 자금 유입이 변경일 마감 동시 호가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전에 투자를 하면 시장 평균 대비 39%의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래도 이게 전후로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이전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컸다. 이런 측면이지 그 이후가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점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리뷰를 기다리면서 미리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정기 변경이 그러면 또 언제 있습니까? 네, MSCI 리뷰는 1년에 총 4회 진행이 됩니다. 2월과 5월, 8월과 11월인데요. 이 5월과 11월에는 반기 리뷰를, 2월과 8월에는 분기 리뷰를 진행하는데 반기 리뷰 때 분기 리뷰보다 더 많은 종목을 교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즉 이번 이 11월 반기 리뷰를 지나면 내년 2월에 분기 리뷰가 돌아오는데 이때는 교체 종목이 이번보다는 더 적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12일 새벽에 이제 종목 편출입 여부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추후에 또 장기적인 투자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시장의 주요한 이슈 또 하나 더 다뤄볼까요? 네, 오늘 증시의 주인공은 에코프로 BM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에코프로 BM은 오늘 10% 상승해 55만 7,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주가 급등세는 오늘만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6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해 일주일 새 주가가 37%나 오른 상황입니다. 예, 뭐 사실 2차 전지주들 조금씩 또 조정이 나오면서 우려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뭐 소폭의 조정폭을 다시 다 상승분으로 메꿨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이 지난 화요일부터 하루도 안 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매수세가 들어옵니까? 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은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자금을 넣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잠정 집계 자료만 나왔으니까 어제까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달 들어 외국인은 에코프로 BM에 1,23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넣었습니다. 예. 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번 달에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1위가 에코프로 BM이고 2위는 에코프로였습니다. 그룹주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외국인만큼은 아니었지만 기관도 순매수 규모가 컸습니다. 네, 기관은 418억 원의 자금을 넣었는데 이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자금을 많이 넣은 종목 2위가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예, 일단 수급이 좀 이상적입니다. 개인 매물만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고 외인 기관이 물량을 다 받아가고 있네요. 네, 또 오늘 관전 포인트는 또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이달 1일까지만 해도 시총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1위와 2위의 시총에 4조 원이나 차이가 났죠. 예, 그렇네요.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인데 일주일 전만 해도 격차가 꽤 나는데요. 네, 그런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사이의 격차가 6천억 원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장중에는 격차를 더 좁히면서 오늘 시총 1위 자리가 뒤바뀌는 게 아닐까 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약진을 하면서 오늘은 순위가 뒤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과 같은 상승세를 조금 더 보여준다면 에코프로 BM이 시총 1위 자리에 등극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일주일 사이에 거의 4조 원 가까이가 불어났다 이런 얘기로 또 해석이 될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또 궁금한 게 안 그래도 이제 수급을 봤을 때 개인들은 말 그대로 차익 실현을 쭉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인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좀 지금 수준에서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증권가에서는 좀 분석이 어떻게 나옵니까? 네, 보통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넘어서는 경우가 그쵸? 많은데요. 예.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증권업계가 한 발 빠르게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는 점이 이례적입니다. 예. NH투자증권은 최근 목표 주가를 48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67%나 올려잡았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53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기존 목표가에서는 한 2배 넘게 또 조정을 한 거고 지금 주가에서 보더라도 20만 원이 넘는 상승세를 예고한 건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로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앞으로도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3분기 실적부터 보여드리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고 영업이익은 130%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우려에도 전기차용 양극재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하면서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예, 뭐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최대 실적 발표 이후에 꼭 따라오는 게 피크아웃 우려입니다. 네, 4분기 맞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목표 주가를 빠르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증권업계에선 4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생산하는 하이니켈 양극재와 이 고성장성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 BM은 최근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등 주요 고객사와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 및 합작사 설립에 나서면서 성장 기대감을 높였고요.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은 2025년까지 총 48만 톤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춰서 이듬해 매출로 잡힐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올해 내년 실적 부문에서는 성장이 확보가 됐고 좀 세부적인 사업 측면에서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네, 증권업계에선 또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업체의 마진은 가공비에서 나오는데 최근 이 가공비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이 필수적인데요. NH투자증권의 양극재의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원재료를 내재화하거나 리사이클인데 이걸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업체가 에코프로 그룹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에코프로 글로벌은 에코 아메리카와 에코 유럽 법인 설립을 통해 현지 진출 계획을 갖고 있고 이들을 현지에서 상장시켜서 이 설비 투자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높아진 만큼 병동성에는 유의하라는 조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에코프로 BM 다시 상승 탄력에 붙으면서 시총 1위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 계획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메타버스, 전기차 등 미래 산업 테마 ETF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형 ETF부터 액티브 ETF까지 더 많은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존속기한, 즉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다양한 액티브 ETF 상품이 출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이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요즘에 유튜브 활동 잘하고 있습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월급이 모자라. 네. 네, 어떤 활동하고 있어요? 가상화폐 채굴하는 게임이 있어가지고 그 네. 게임에 도전을 해서 3,000원 정도 벌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는 못 벌었네요. 네, 네. 많이 힘든 것 같은데. 네. 우리 구독자도 좀 모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 홍보 한번 하죠. 월급이 모자라 시청해 주시고 계신 분들에게는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찾아가면 되는 겁니까? 돈님만세죠? 돈님만세 유튜브 채널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머스크의 속내는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테슬라 주식이 5% 가까이 급락하면서 1200슬라를 돌파했던 테슬라가 1100슬라로 내려앉았는데 이게 머스크가 의도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키워드를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테슬라의 주인인 머스크가 자기 회사 주가를 하락시킨 게 의도한 결과라고요? 네, 맞습니다. 트위터 때문인데요. 혹시 트위터 안 하시죠? 트위터 하죠. 네, 트위터를 하시는군요. 네. 제가 다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주가가 급락한 것은 일론 머스크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위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머스크가 보유한 주식 10%의 처분 여부를 트위터 설문에 붙였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한 건데 하루 동안 진행된 설문에서는 58%가 파는데 찬성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머스크가 실제로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만큼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서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섰고 주가가 떨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가 세금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설문을 실시한 이유가 민주당 상원에서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 때문인데요. 억만장자세를 실시하면 주식 가격이 오를 때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지 않더라도 오른 만큼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데 현재까지 관련 법률은 이런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재산 전액이 자기 집 아니면은 뭐 대부분 다 주식에 묶여 있다 이렇게 본인이 밝히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머스크가 팔아도 되냐라고 굳이 사람들한테 물었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머스크는 내년 만료되는 스톡 옵션을 행사하려면 소득세를 또 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진 게 주식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미국 CNBC는 머스크가 월급이 아니라 주가가 오르면 이득을 볼 수 있는 스톡 옵션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하고 그러려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머스크는 2012년 테슬라 지분 2,286만 2,050주를 주당 6.24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스톡 옵션으로 인한 소득세 규모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테슬라 주가가 1,222달러로 거래를 마친 5일 종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머스크가 주가 상승으로 얻은 이익은 28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억만장자들의 경우에는 임금을 받으면 37%의 소득세를 내야 되고 순투자세에 3.8%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머스크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할 당시에 대부분의 옵션이 승인됐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최고 세율인 13.3%도 적용되는데 이 세율을 모두 합산하면 54%로 소득세의 총액은 약 150억 달러가 됩니다. 이 주식을 팔아야 세금을 낼 돈이 있기 때문에 머스크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의견을 들어본 것과 다름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테슬라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걸 머스크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네, 일단 CNBC의 분석이 좀 있었는데요. 네. 주가가 오를수록 머스크가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머스크 입장에서는 최대한 상대적으로 주가를 좀 낮추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CNN이 분석을 했죠? 네, CNN이 분석을 했고요. 또 테슬라 주가의 거품을 없애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테슬라 투자자이기도 한 로스거버 가와사키 자산투자운용 최고 경영자는 거품주가 되는 것은 테슬라에 좋지 않다면서 머스크는 좋은 이유로 주가가 하락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월가 전문가들도 목표치를 좀 상향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렇게 자꾸 기행을 벌여서 주가를 움직여도 되느냐 괜찮느냐 하는 겁니다.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올려봤자 사실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머스크에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트윗 논란으로 머스크가 미국 금융당국과의 합의를 또다시 위반했는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앞서 여러 전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트위터를 올려서 사기 혐의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4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때 SEC와 머스크가 트위터를 올릴 때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미리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합의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0년 연거푸 머스크가 이 합의를 위반하면서 SEC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문제의 속내가 만약에 명확하게 밝혀진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역시 SEC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여행 권하는 정부라고 되어 있네요. 네, 혹시 이번 달이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이번 달이요? 네, 11월이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네. 길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벗어나서 정부가 이번 11월 달을 여행 가는 달로 정했습니다. 겨울 휴가 계획을 잡을 시기가 온 만큼 정부가 내놓은 각종 혜택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미없게 답변할 거 이미 알고 있었나 보네요. 네. 가을 여행이다. 이러면 뭐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설렌 것 같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죠? 네, 여행하면 기차 빼놓을 수 없는데요. 기차 네. 여행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하죠. 네, 저도 좋아하는데요. 코레일은 여행 가는 달인 11월
한 달 동안 KTX 왕복권과 관광지 입장권을 결합한 상품을 할인한 특가로 판매하고요. 고속버스의 경우 일정 기간 중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여행 가는 날 고속버스 프리패스를 10,000명에게 35,000원씩 할인해 판매한다고 합니다. 예, 숙박 쿠폰도 다시 재개가 됐다면서요? 네, 숙박 소비 할인 쿠폰도 여행 가는 달에 맞춰서 오늘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7만 원 이하 숙박 시설을 한해서는 2만 원을 할인해 주고요. 7만 원이 넘으면 3만 원을 할인해 주는데요. 이 숙박 할인권은 130만 장을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패키지 여행 상품을 예약하면 결제액의 40% 최대 16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이제 숙박 쿠폰이 가동이 되다가 도중에 중단되는 사태는 이번에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런 할인이 실제 이제 소비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숙박 업체들의 주머니로 들어갈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괜찮다면 좀 활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숙박 할인권 130만 장이 어디서 배포가 돼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네. 할인권은 매일 오전 10시에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이 됩니다. 야놀자 같은 온라인 여행사와 인터파크나 11번가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숙박시설에 한해서 예약을 할 때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미등록 숙박시설이거나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투숙기간은 연말연시를 제외한 오는 12월 23일까지 한정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요. 발급받은 할인권은 유효기간 안에 사용해야 되고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숙박 쿠폰 말고 다른 혜택도 있습니까? 네, 겨울 휴가용으로 카드사 혜택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대카드는 서울과 부산, 제주, 울산 등에 있는 정상급 호텔 20곳의 패키지를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로 여행길이 막혔던 작년과 달리 해외여행 이벤트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우리카드는 현대백화점 면세점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고 하나카드는 여행 수요가 집중된 사이판에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또 KB국민카드는 국제선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많은 카드사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올 가을에 한번 여행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